저희가 오늘 여러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의사들이 아니고 뭐 인문학자, 뭐 인류학자, 뭐 다큐멘터리 제작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의 이제 죽음과 돌봄에 대한 문제를 이어서 이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세팅을 하는 동안 제가 역시 토론에 참가하시는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실 최은경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의사학과 인문의학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역사문화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은 경북대학 의과대학에서 의료인문학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또 참여해 주실 송병기 선생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송병기 선생님이 전공은 인류학이고요. 오늘 저기 프랑스 파리에서 오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국제학술대회를 할 거 그랬습니다.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인류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파리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윤리센터 연구원을 하셨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오셔서 의생명연구원에서도 연구원으로도 참여하셨습니다. 여러 저서가 있으세요. 각자도사 사회 죽는 게 참 어렵습니다. 또 최근에 다른 또 책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 모실 분은 체라다 프로듀서입니다. 이화여자 대학교 졸업하셨고 오래전에 EBS 입사하셔서 아주 우리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문제의식을 갖게 해주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뿐인 지구, 다큐멘터리 프라임,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 시민의 탄생, 내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 아까 점심때 보여드렸었던 다큐멘터리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는 인천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로 또 학생들 지도도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또 모실 분은 김도경 교수님이시고요. 김도경 교수님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내과학 마치신 다음에 의료윤리를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하셨습니다. 현재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 교실 부교수로 계시고 지난해에 아마 독일 베를린에서 연수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실 분은 저희 대한중환자의학교 윤리법제 이사님이시고요. 조우영 교수님이십니다. 부산대 의대 졸업하셨고 내과학 수련 받으셨고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중환자의학 수련 받으셨고 현재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 돌봄의 윤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세팅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최은경이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사실은 이제 여기 같이 세미나 하시는 교수님들이 다들 새로운 제목을 받고 본인이 하시던 거랑 다른 놀라면서 그때는 별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오늘 와서 이게 아침부터 이제 듣고 보니까 왜 문 교수님은 왜 돌봄을 얘기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의료기술에 최집중하시고 어떻게 하면 환자를 빨리 낫게 하는 것을 의료를 굉장히 목표로 하고 있는 공간에서 주로 그걸 목표로 수련 갖고 이제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앞에 두고 의료진 선생님들 앞에 두고 돌봄을 얘기하고 싶은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AI부터 시작하니까요. AI야말로 이제 굉장히 의료의 최첨단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최첨단인 곳에서 돌봄을 얘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의도가 있으셨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많이 들었고요. 저로서는 거기다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오늘 계속 나왔던 얘기 단어들이 돌봄도 있고 결정도 있습니다. 이거 결정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결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것도 이런 식으로 같이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연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결정을 돌봄의 맥락에서 한다는 게 뭘까라는 느낌들을 좀 받았어요. 왜 이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을 때 저로서는 이제 하나는
약간 예전에는 이제 죽음이나 임종이나 이런 것들은 의료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하나의 의료의 영역이고 생애 말기가 의료라고 생각하니까 예전의 결정은 빨리 의학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하는 거였지만 이제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생각으로 다가왔게 안가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저만 해도 이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왔다가 최근에도 그러시고 다시 요양병원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소위 말기 돌봄의 경로를 갖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저는 돌봄의 케어기버로서도 역할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주요한 결정들은 결국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특히 이제 하시고 계시고, 저는 그 케어기버 역할을 하지만 그 또 돌봄의 업무는 이제 간병인한테 맡기는 굉장히 분절화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또 이제 그 돌봄 경로를 겪는 여러 환자들을 이제 보다 보면서 의료진들로서는 이게 돌봄의 환경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이 환자가 되게 사실 1인 가구나 아니면은 어떤 집에서 이게 돌봄을 줄 수 없으면 이 의료의 결과라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되고, 그 풍경을 계속 보게 되면서 고민을 하게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결정의 무게가 훨씬 더 커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좀 넓은 분들을 같이 모시고 이 맥락에서 논의를 해보고 싶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게 첫째로는 사실은 이제 저도 의과대학에서 나올 때 호스피스를 배웠습니다. 호스피스 배웠고 2004년에 제가 졸업을 할 때 그때 이제 얘기는 의료도 이제 임종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삶의 과정이다. 하나의 결정하다.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이제 최근에 옛날 자료들을 보다 보니 그런 교내 교지의 기사도 보고 그랬는데, 그만큼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다시 죽음을 얘기를 하고 호스피스 생애 말기 돌봄을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이제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가, 어떤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짚어보는 게 우리가 좀 더 큰 맥락에서 얘기 나오기 좋을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부터 이제 옆에서부터 좀 한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을 최현경 선생님께서 이제 큰 질문을 주셨어요, 미리. 그래서 오늘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은 짧게 제 생각을 좀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추후에 이제 여기 있는 분들과 좀 깊게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좀 짚고 싶은 거는, 돌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돌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근본적이고 큰 개념이라는 걸 먼저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에서만 쓰이는 개념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취약한 인간에 응답하는 모든 인간의 삶에서 선결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실천이자 가치, 이렇게 이제 보통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취약한 인간은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태어나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돌봄을 주고받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다시 의미화하고 맥락화하는 것을 이제 특히 의료 현장에서 취약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환자의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면서 부각되는 것이지, 이것이 갑자기 등장한 주제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의료와 의료 밖의 현장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그 인식, 그 자체를 조금 환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기 돌봄, 말기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사실 오늘 발표에서도 말기냐 임종기냐 이런 이제 시기 구분도 있는데 조금 이따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현재 말기는 굉장히 특수한 이제 의료적 진단의 이제 명명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한국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말기와 임종기, 외국에서는 사실 터미널이라는
단어로 이제 다 통일이 되어 있지만 한국 그것을 나누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맥락이 있습니다. 그 연명의료 결정법이 두 가지 법안을 이제 합치면서 생기는 문제, 그런 맥락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차치하고 말기라는 말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애 끝자락, 좀 더 이제 탈의료적인 이야기, 그냥 시민의 이제 상식에서는 보통 생애 끝자락을 살다가 임종을 맞이한다. 근데 이제 여기 의료 세팅에서는 이제 말기냐 임종기냐 이렇게 된다는 것도 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건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냐. 최영경 선생님께서 이제 2000년대 초반과 이제 지금의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짧게 제가 관찰기를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의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30년을 이제 통으로 한번 보면 저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집에 있던 분들이 집에서 생애 끝자락을 보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요. 그리고 2003년에 건강보험이 이제 완전히 통폐합되죠. 기금들, 조합들이 전부 다 이제 통합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하는 게 2003년이고, 2004년 딱 그때부터 병원 이제 사망률이 집의 가정사 비율을 이제 딱 넘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임종 장소와 말기 돌봄의 장소가 이제 병원으로 확 바뀌죠. 그리고 나서 최근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했던 그 커뮤니티 케어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말도 많이 나왔는데 좀 다른 방식의 가치로 디자인된 의료 공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커뮤니티 케어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다시 집으로, 그래서 집과 의료 공간 다시 집, 이런 식의 큰 흐름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안에 수많은 쟁점들이 다 숨어 있죠. 집에서 돌볼 수 있었을 때 그 삶의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 그 다음에 질환이라는 것도 그렇게 세분화되지 않았었고, 의료화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 그것이 이제 여성의 돌봄으로 커버가 됐던 현실,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임종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이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제 의료화된, 고도로 의료화된 이야기, 이 세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20년 정도의 아주 고도로 집중화된 한국의 특수한 경험에서 이제 나오는 윤리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이제 회색지대로 만들면서 윤리적 고민도 생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비롯한 이제 수많은 이제 의료 윤리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도 쏟아지는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게 맞냐라는 이제 어떤 반성, 성찰이 있으면서 다양한 이제 가치로 디자인된 의료 공간, 그래서 오늘 발표가 나왔던 재택의료, 그 다음에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이제 상황 인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역사적인 사회적 맥락을 보면은 굉장히 최근의 현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정비를 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를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시점, 그래서 조금 통시적으로 보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바뀌었다고 안녕하세요. 예. 앞에서 이미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실제로 저는 제가 인턴할 때 생각을 해보면 가장 많이 인턴 잡의 큰 포션이 환자를 집에서 사망할 수 있도록 엠브를 잡고 이제 환자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사망 선언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다가, 그게 한 2000년대 초반까지였다가 그게 정말 한 금세 병원으로의 사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기억이 좀 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사망 선언을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오는 것들이 더 일반화되었던 거에서 앞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독거 비율도 많이 늘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더 이렇게 분화되면서 가족이 더 이상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비분, 그러니까 이제 가족 돌봄이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요구가 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받고 있긴 하지만 실제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지지 않아서 또 이제 애매하게 더 궁지에 몰리는 어떤 그 취약계층이 더 늘어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고, 그거는 제가 통계적으로 이걸 조사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듣는 이야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라진 것 정도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더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이요. 이게 좀 제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최은경 교수님께서 두 가지 이제 질문거리를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달라지거나 달라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전 달라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기사에 뜬 그 스페인의 117세 최고령 그 할머니가 최근에 이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도대체 이들처럼 사망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벤트를 하지 않고 그냥 뭐 한 사망 일주일 전까지 진물을 보고 몸이 좀 쇠약해져서 그냥 이렇게 침대에서 사망하는 것. 아니면 그 117세 할머니도 하루 전날까지 SNS를 하다가 나 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제 좀 좋은 곳으로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남기고 사망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선은 제가 첫 번째 생각하기로는 우선은 죽음이나 죽어감이나 노화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사고하는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죽는 것들을 알지만 그리고 이미 노쇠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병원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들어가는데 근데 실제로 거기서 또 사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상태가 나빠졌을 때 또 어떤 부담감을 가지는 것 같거든요. 기관 내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책임 소재를 찾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으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 치료의 기본값이 벤틸레이터 케어가 되고 CPR이 되고 그래서 환자들에게도 그런 걸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럼 어떤 다른 사망 경로가 있냐라고 했을 때도 조금 저는 좀 퀘스천이 좀 생기는데 예를 들어 이제 앞서서 많은 교수님들이 주셨던 그런 사례들에서 인투베이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T튜브로 바꾸는 거를 거부했을 때 그러면 기관 삽관을 한 상태로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가? 이거를 뺄 것이냐? 아니면 이걸 두고 어떤 케어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나 그 다음에 파킨슨의 환자에서도 PEG를 거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 PEG를 거부한 환자들이 했는데 계속 오랄로 먹이려고 애를 쓸 것이냐? 아니면 음식을 안 줬을 때 그러면 그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서포티브를 해서 이 사람의 사망까지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감하게 이제 그 음식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용감하게 그러니까 이제 서포티브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실제로 지금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이렇게 치료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중단과 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크고 그러면서 적극적이지도 않는 그 애매한 경계들이 계속 이제 그 의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그럼 서포티브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기를 하지 않는 환자들의 서포티브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가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심정적으로나 이걸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대로 의료랑 돌봄은 일치하지 않고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그 의료가 놓아져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의료가 들어가면서 더 이제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지점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시점을 잘 정하지 못하는 것도 여전히 문제이고, 그리고 노인 인구 증가율 자체가 의료 이용의 증가로 이퀄로 보는 것도 이제는 실제로 건강한 노인들이 어떻게 잘 그 마무리할 수 있는가로 좀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앞서서 이제 그 문지영 교수님께서 제가 베를린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년을 있었는데요. 자, 거기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교통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을 하는데 휠체어나 아니면 유모차가 너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딜레이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있는 것들을 좀 보면서 느낀 게, 이것이 약간 그 어떤 기본적인 돌봄을 받는 것이 권리로 인정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것은 권리인데 권리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동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다른 이제 그 시민사회가 이것을 존중해주고 이것들을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장해주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근데 이제 저희 사회를 돌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사회에서는 우리는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의 그 이동권 때문에 내가 손해본 시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조태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돌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지점도 좀 생각이 좀 같이 연결이 좀 돼서 내가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말기에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돌봄이고, 그거는 어느 정도 약간 기본적인 인권이나 아니면 권리로서 좀 보장이 좀 돼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산다면 적어도 말기에 정말로 이제 완전히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토탈 케어를 받아야 되는 지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안까지는 어떤 식의 그 나로서 살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이제 고민스러운 것은 이런 거죠. 못 걷는데 나를 걸을 수 있게 해줘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가지고도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즉 그 돌봄의 요구와 그 다음에 돌봄을 사회가 이제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아마 내고 같은 것들은 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나답게 살 수 있도록 한 어떤 그 재반시설이나 아니면 그 정도의 어떤 서포트나 돌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게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 조금 좀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특히 병원에서 안전을 이제 이유로 해서 환자를 많이 묻게 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돌봄의 방향이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환자가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그냥 나의 삶을 좀 유지할 수 있게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식으로 돌봄이 좀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인데, 실제 여기에도 아마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오히려 돌봄 제공자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이제 시설에 들어가시게 될 때 결국은 환자의 목소리를 좀 듣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 이유가 들어도 방안이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걸 여기 싫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다음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가? 근데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좀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많이 얘기하지만 이제 가족 중심에서 사회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많은 설명들을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암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호스피스를 논의를 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환자들은 지금 이 의사가 하는 내용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구나를 여러 가지 매체나 뭐 미디어나 이를 통해서 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연명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뭐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고 뭐 저건 또 안 하고 뭐 이건 하고 선택권을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급박한 순간에 이제 쏟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게 옳은 건지를 같이 판단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유신혜 교수님 강의에서 생애 말기 돌봄이라는 표현을 뭐 저도 사실은 영어로 하면 뭐 터미널 케어 뭐 약간 그런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은 과연 그런 어떤 정확한 아니면 국민들한테 어떤 이런 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네이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 얘기를 하면 쉽게 받아들이는데, 연명의료라고 해서 저희가 구구절절히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되었던 부분들은 환자들이 연명의료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기는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연명의료는 뭐 선택해야 되는 문제죠 하는데, 아직까지 과연 그 환자들이 사전 의향서나 아니면 연명의료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서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분위기나 아니면 어떤 그 가족들 사이의 어떤 분위기나 뭐 이런 거에 앞에서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자식들한테 짐을 지우기 싫어서, 어떤 부담을 주기 싫어서 이제 그런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변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제 그 개인이 어떤 이 연명의료가 우리 사람의 마지막을 그 오토노미로 결정한다는 어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결정한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그런 게 있고 뭐 이렇게 약간은 사회적인 압박감, 뭐 가족들에 대한 뭐 미안함, 그다음에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이제 결정하게 되는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사회가 많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이건 더 심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오히려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것들이 김동인 교수님 표현처럼 부정적이고 치료의 실패가 뭐 약간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 자체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의사는 뭔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보호자는 뭔가 의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저신용 사회라는 표현을 하던데, 이제 특히 더 요즘에는 심하죠. 이게 의료진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전부 다 뭐 생애 돌봄에 그 골 오브 케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녹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그 쉐어드 디시전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들인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아직은 그래서 더더욱 더 이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에 대한 어떤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네이밍과 어떤 뭐 프로파간다 같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전문가 단체에서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각 개인의 어떤 마지막 행복을 위한 어떤 제안들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주로 하시는 체라다 PD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EBS 체라다 PD라고 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올해 5월에 내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라는 다큐멘터리 이제 송병기 선생님께서 전체 자문을 해주시고 문재영 교수님이나 많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셨던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1부는 호스피스 병원, 2부는 집, 3부는 요양시설이라는 조금 물리적인 장소 구분을 가지고 저희가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최영경 교수님께서 호스피스 이제 생애 말기 임종 돌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한
6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4개월 정도 그 경기도 용인에 있는 동백 성록가병원 호스피스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한 2주 정도는 그 당시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환자들과 좀 스킨십도 저희가 좀 이제 만들고 이제 어쨌든 간에 좀 저희도 바로 카메라를 이제 켜서 뭔가 촬영을 하기보다는 뭔가 좀 관찰자의 입장에서 뭔가 좀 조금 조심스럽게 좀 다가가고 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았어서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정도 촬영을 했었고요. 사실은 이제 딱 4개월 그다음에 호스피스 한 곳을 지켜본 외부인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말씀해주셨던 비포 애프터 뭐 이제 바뀐 거나 달라진 것들을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말 정말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제 환자들을 지켜봐 오신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고 정말 그냥 이제 방송 프로그램만 만들어 오던 외부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정말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서 정말 놀라웠던 지점이라든지 그거를 밖에서 얘기했을 때 뭔가 제가 체감했었던 조금 지금 완화 의료나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사람들의 좀 이렇게 뭐 이제 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사실은 처음에 성록가병원에 가서 가장 먼저 촬영했던 게 그 다학제 회의였거든요. 저는 사실 다학제 회의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EBS 같은 경우는 명의라는 이제 의학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도 이제 다른 의학 다큐도 하고 했었어서 병원에 가면은 늘상 제가 접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모습은 이제 정말 그 의사 선생님 한 분 이제 계시면은 뒤에 쭉 이제 다른 의료진들이나 인턴분들 뒤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계시고 뭔가 카리스마 있게 막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결정하셔가지고 지시하시고 정말 그런 약간 카리스마 있는 리더의 모습이 제가 봤었던 의사 선생님들의 모습이었었는데 그 다학제 회의에서 봤던 의사 선생님의 모습은 말씀도 거의 안 하셨고요. 많이 안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 이제 수녀님들이나 뭐 이제 그 사회복지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회의라고 하면은 결론이 나야 하잖아요.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왜 저렇게 회의를 하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약간 과한 말로는 의사 선생님께서 별로 이렇게 카리스마가 없으신가? 약간 소극적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회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의를 보고 나서 저희가 좀 성록가 그 이제 호스피스에 머물면서 그 회의가 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달았던 게 이게 이제 호스피스의 목적이 결국은 그 환자가 그 환자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로브 케어의 목적이고 의료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환자와 가족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고민을 해서 사이를 좁힌다. 아까 그래서 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저는 그 현장에서 봤던 거랑 너무 정확하게 딱 일치를 해가지고 참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의료진들이 환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짓지 않고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거를 결론 짓거나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료진들도 고민을 하는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경험은 그 환자들도 신기하게 삶과 죽음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였어도 제가 말기암 환자라면 호스피스에 갔을 때 뭐 3개월밖에 안 남으셨습니다라고 하면은 저도 절대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고 저 역시도 급성기 병원에 가서 어떻게든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고 저는 그게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신 환자분들도 의료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처럼 나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떤 환자는 그 정말 한 2주밖에 안 남으셨다고 이제 의료진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나는 급성기 병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검사 받고 싶다. 그게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선생님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분의 답변이셨거든요. 보통은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호스피스에서 선생님 환자분한테 뭐 하고 싶으세요? 물어봤을 때 뭐 고향에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저희가 촬영했던 환자분은 나 마지막으로 급성기 병원에 가서 한 번만 검사 받아보고 싶다. 근데 보통의 저는 병원이었으면은 죽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호스피스에서는 그게 원하시는 거라면 다녀오셔라.
그러니까 뭔가 환자로 하여금 삶과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현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저는 충격적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호스피스라는 곳이 미디어에서 다뤄질 때는 저도 이제 이 성눈가를 촬영하기 전에 봤었던 휴먼 다큐를 보면은 뭔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곳, 정말 며칠 안 남은 사람이 가서 죽을 날짜 받아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의료진이든 환자든 삶과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나의 마지막이 어때야 되는가, 나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 같이 고민한다는 지점에서 저는 상당히 호스피스라는 공간이 흥미로웠고요. 근데 이제 촬영을 다 하고 나서 그럼 호스피스가 많아지면 해결될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고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곳이 사실은 바로 이 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저희가 너무 아쉽게도 저희 방송에는 담지 못했는데 저희 이제 문재영 교수님을 인터뷰하고 저희가 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실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충남대병원 중환자실이 저한테는 또 한 번 쇼킹한 경험이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중환자실에서 완화 의료를 한다고? 사실은 저한테는 중환자실과 완화 의료는 반대 단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완화 의료가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방송에는 담지 못했지만 저희의 전체 메시지를 이제 저희가 확정을 지었던 것이 그곳이 호스피스든 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중환자실이든 인간이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예. 저희 환자분께서는 죽음의 퀄리티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임종을 촬영한 환자분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오늘 좀 최종적으로 던져드리고 싶은 이제 좀 한번 저희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문장인데, 사회와 죽어가는 환자와 사회가 뭔가 일체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환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나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게 뭐 딱 정해진 길이든 정해진 길이 아니든 환자가 나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환자와 의료진이 아니면 환자와 뭐 사회복지사든 어쨌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생애 말기 돌봄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좀 메시지를 가지고 일단은 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다큐가 나가고 나서 사실 저희가 조금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 얘기가 그냥 정말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돌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소구될 수 있는 이야기일까?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 다 관심도 없고, 다들 어떻게 하면은 더 건강해지고, 정말 요즘에 이제 건강해지고 100세까지 사는 방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런 거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보셨던 저희 유튜브에 올라갔던 3부작 클립들이 조회수가 기본적으로 다 70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거의 500개 이상 달렸고요. 댓글의 개수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 댓글에서 논의하는 수준들이 상당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 선생님 말씀대로 한쪽에서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꺼려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누구나 지금 저희 모두 가정의 간병이나 어르신들의 그런 이제 케어에 대한 고민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TV 메인 광고 시간대에서는 간병보험이나 암보험에 대한 광고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여전히 많은 굉장히 깊은 고민을 각자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뭔가 공론화의 장으로 좀 저희가 가져오기만 한다면은 뭔가 바뀔 수 있는 지점들은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느낀 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질문을 드릴 때 연단이 와가지고 아차 싶었던 게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먼저 드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나오신 얘기가 하여튼 본인의 현장에서 고민했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 약간 좀 두서가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최 선생님이 굉장히 잘 좀 모아주신 것 같아요. 손봉희 선생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집에서 죽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영역이었던 것들이 전국민 의료보험이 완성이 되면서 어떻게 다 의료의 영역으로 왔다가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 하면 존엄한 죽음이라는 다시 자연의 영역으로 가는 어떤 그거 윤리라는 어떤
포인트로 이제 포장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 단계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요 선생님은 이제 그 모든 어떤 에서 죽음이 피해야 된다, 함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방관하는 문제들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조 선생님은 그 오히려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엔드 오브 라이프 그 케어라는 이런 연명의료라는 것도 이런 걸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잘 미디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되게 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이 어떻게든 아까도 뭐 의료와 돌봄이 이제 불연속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의 이제 생애 말기 돌봄을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중환자실에서 완화의료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환자실은 환자를 살리는 게 최우선의 공간이고, 응급실 역시 그렇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은 환자를 낙상을 안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공간이고, 호스피스는 이제 야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호스피스까지 왔으니까 생애 말기의 요구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세팅처럼 느껴집니다. 그거는 이제 이 송병기 선생님이 나중에 낼 책에도 아마 잘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요. 추석 때 이제 호스피스 관련된 책을 내시는데요. 그 최 선생님 가셨던 성백락 루카 호스피스 주제로 내십니다. 근데 그런 돌봄의 분절화라는 게 결국은 환자가 계속 공간을 이동을 하는 거고, 집에서 의료가 돌봄이 같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의료와 돌봄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닌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료진은 병원에 속한 공간이고, 재택의료로 간다고 하도 이제 하루에 몇 시간밖에 없는 굉장히 한정된 자원이고, 내가 이제 4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중환자 의학회에 오신 의료진 분들은 대부분 약간 일선에서 그 문제를 직접 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많지 않을 수도 있는 모력감도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의료진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좀 결정하면 좋겠는가, 어떤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방향일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게 의료진들이 좀 더 하면 좋겠는가, 기대나 바람, 그런 것들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굉장히 심오하고 큰 질문인데, 그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제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데, 그냥 호스피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학제 팀이 있고, 뭐 존엄한 임종을 위한 뭐 돌봄이 이렇게 막 되는 건 아니죠.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아시다시피 60년대 이미 시슬리 손더스라는 이제 걸출한 의사이자 사회복지사이자 간호사인 분이 고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새롭게 정의를 했고, 그 토탈 페인이라는 개념을 이제 굉장히 크게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돌봄 체계를 이제 의료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게 이제 호스피스라는 이제 역사를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호스피스니까 뭐 이제 돌봄이 되겠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굉장한 시간과 정성과 역사가 뒷받침돼야지 어떤 시스템이 이제 도래한다.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암 종복 사업이라는 아주 국가의 거대한 프로젝트, 2000년대 초에 시작됐던, 이제 왜냐하면 이제 사망률 1위 암을 어떻게 정복할 거냐라는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발상과 이제 맞물리면서 의료비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굉장히 별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또 호스피스를 확대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호스피스는 어쨌든 이렇게 들어온 건데 굉장히 이제 협소하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시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사 작전하듯이 엄청나게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은 굉장히 이제 규제를 풀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 지원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양적인 증대는 시켰지만 아시다시피 질적 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쨌든 돌봄을 이제 외주화 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시설로 돌리고 하지만 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암이 아닌 환자들, 그러니까 비암성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부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치한 게 아니고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집도 굉장히 불안한 공간이죠. 조금만 어떻게 되면은 나 당장 집에서 나가야 되는 불안한 공간. 그리고 요양원으로 들어가면은 요양원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은 영양 공급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높지만 입맛이라는 삶의 질, 뭐 삶의 역사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세팅이죠.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 쉽지 않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환자 40명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응급실, 뭐 중환자실 이렇게 지금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말기 진단을 하는 주체가 명료하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의료화냐 아니냐 이 얘기는 조금 차치하고 어쨌든 혈액종양내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자문용 호스피스도 있고 하니까는 어쨌든 또 암이라는 질환의 특성도 있고 그러니까 말기라는 진단을 어쨌든 하면 호스피스를 갈 수 있는 자격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협소하지만은 호스피스 돌봄이라는 굉장히 다른 세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유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비암성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조적인 차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말기 진단의 주체가 제가 볼 때는 부재하다. 요양병원 의사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폭탄 돌리기처럼 이제 막 떠넘기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환자실에 오면 중환자 의사가 결국에는 이제 말기 진단의 주체가 되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이제 재택의료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좀 새로운 길을 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재택의료가 좀 잘 되면 거기서 일상에서 이제 환자와의 관계를 좀 맺으면서 좀 다른 형태의 생애 말기 돌봄이라고 이름을 붙이건 뭐 웰다잉이라고 이름을 붙이건 뭐 아니면 뭐 그냥 돌봄이라고 이름 붙이건 좀 다른 형태의 환자와 이제 의사의 관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 이제 맥락에서. 그리고 완화의료는 호스피스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니까 이 완화의료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한 가치로 디자인된 의료 공간에 좀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 기존에 세팅된 대학병원, 중환자실, 여기선 급성기 환자 치료,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세팅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른 방식으로 뭐 인간적이고 뭐 중요합니다만 좀 다른 형태의 뭐 환자의 말을 굉장히 오랜 시간 듣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오히려 좀 다른 영역을 좀 더 만들어내고 있는 걸 좀 더 전환시키고 이런 식의 상상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솔직히 여기에 답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몰라서 개선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앞부분에 1번의 답을 길게 드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선은 요양병원이나 요양병원 뭐 아니면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뭐 요양병원, 요양원, 집 이런 식의 분절화도 있지만 저는 병원 안에서도 우선은 환자 치료가 분절화되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같이 주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예전에 전공의가 24시간을 그래도 환자를 24시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비록 지금 교수님들이 보고 계시지만 이제 전공의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분절화돼서 입원 전담이 뭐 이렇게 전되면서 한 병원 내에서도 이 환자의 케어와 관련되어서 일관된 어떤 것들을 좀 못 가지고 있어서 어떤 병원 내 펄러시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좀 들었고요. 그거는 이제 이 문제랑 조금 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대병원의 그런 재택의료 서비스가 다른 곳에서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같이 이제 지방 사립대에 있는 대학병원들에서의 이제 운영들을 좀 봤을 때 여기서의 어떤 영리나 아니면 어떤 그런 자본 논리,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 내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투자 대비 비용이 좀 적게 될 곳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는 구조여서 실제 조금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좀 선진적인 것들이 좀 퍼져나가야 되는데 계속 서울대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서울대만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그런 느낌들도 좀 있고요. 저는 이제 특히 관심 있는 게 어떤 독거 내가 나중에 혼자서 혼자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뭐랄까 원치 않는 죽음의 코스를 가지 않을까가 이제 저의 주제여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주로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은 책들이 나와서 그걸 읽어보면 이게 우리나라와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제도와 그 커뮤니티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하나 예시는 좀 나왔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지금 재택의료 서비스에 그런 좀 이렇게 그런 예시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 그러니까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지자체 단위에서 뭐 시민단체와 아니면 이제 여러 시민단체나 지역사회가 어떤 커뮤니티를 좀 이루어서 어떤 한 뭐 마을의 돌봄들의 좀 예시가 좀 나왔으면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돌봄과 관련되어서 이 죽음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는 건 약간의 무브먼트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이 치료를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간섭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이렇게 악플이나 댓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어떤 치료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선뜻하지 못하는 지점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렇게 뭐랄까 이 치료가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그 치료 방식과 다른 어떤 루트를 따라갈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무브먼트가 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좀 각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요거는 저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에 강의에서 아까 중환자 의료진이 해야 할 것 막 이렇게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너무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중환자 의료진들만큼 힘들게 일하고 계신 의료진이 없는데 거기에 더 해야 할 것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환자 케어를 하실 때 좀 더 하시기 쉬울지 약간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짧게만 좀, 저는 이게 별로 인문학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과적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완화의료 하면서 저희가 암 환자도 많이 보지만 중환자실에서 의뢰가 온 환자들은 비암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 심평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 굉장히 이렇게 완화의료,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환자들 돌보는 의료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완화의료를 받아야 되고 의료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중환자실에서 완화의료를 뭘 할 수가 없게 아무 수가도 없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게 악유를 하려고 했더니,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서 중환자실에 간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은 사실 중환자실 치료에 대해서 아주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아직까지 사회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들에게는 굉장히 이 상황이 어렵고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노력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큰 게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중환자는 너무나 이렇게 잘 치료하면 정말 여기 온 게 너무 다행이고 우리가 사람을 살렸다 이런 것도 되지만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시기도 하는 그 불확실성이 중환자실 치료 중에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자 가족과 얘기를 할 때 있어서 어떤 예후와 우리의 경과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레인지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네가 지난번에 다 나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치료하면 된다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죽게 되었냐 이런 얘기보다는 내가 이 레인지 중에서 너무 안타깝게 지금 안 좋은 쪽에 그 경과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결국 그 레인지를 설정할 때 있어서 당연히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당신이 제일 바라는 게 뭐고 당신이 제일 피하고 싶은 게 뭔지 우리가 제일 지금 그래도 해보고 싶은 게 뭐고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상황이 뭔지 이제 이렇게 약간 레인지를 설정을 해나가면서 이제 환자 가족들이랑 의사결정을 해나가면 조금 더 우리가 이게 열심히 치료했는데 나중에 뭐 이게 뭐 알고 뭐 와서 걸어 들어왔는데 뭐 죽어서 나가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럼 이제 의사 결정이 의료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이제 결국은 이선영 선생님이나 저나 강의의 요지가 그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들어왔을 때부터 그 중환자실 나갈 때까지만이 아니라 그 환자가 그 전에 어떻게 살고 있었고 이 중환자실에서 죽지 않고 만약에 나가더라도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게 되든 좀 더 오래 사시게 되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조금 더 고려해서 의학적인 것에 더해서 결정을 하면 좋겠다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재택의료 이런 얘기들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게 하나의 유형이지 이 큰 틀에서는 그냥 우리 환자 중심 의료, 인간 중심 의료라고 생각이 돼서 약간 그냥 그 환자와 가족의 서사를 이해하는 고려를 당연히 아주 잘 하기는 저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알기가 어렵고요. 근데 뭐 그런 걸 아는데 도움이 되는 뭐 완화의료팀이 되든 재택의료팀이 되든 혹은 병원의 의료사회복지팀이 되든 그런 리소스가 있으면 도움을 받으시면 좀 더 서사를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런 게 환자들마다 이렇게 유형화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개별적이어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거는 이미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의학적인 중환자 치료는 사실 너무나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점을 조금 더 고려해서 하신다면 선생님들의 중환자 케어도 좀 더 만족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환자 가족들도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케어를 받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우리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말기 암에만 국한해서가 아니라 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완화의료 원하지 않아서 간 거 아니다. 이렇게 좀 시각을 넓혀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 사회에서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하는 의료진들의 목소리보다는 이 필수 의료를 하고 계신 중환자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환자 의료진을 이런 케어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도 중환자 케어의 영역을 더 넓혀서 더 많은 보상을 해달라 이 목소리를 내시는 게 아마 이 사회에서 반영이 되기에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말씀 앞에 송병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이게 국가주의적인 어떤 접근 방식으로 해서 호스피스라는 것이 자리가 그래도 개념이라도 잡힌 것처럼 다만 그 반대급부로 이제 비암성 말기 환자들, 그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임종에 가까워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차별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이제 중환자 의사와 가족이 서로 약간은 서로 이제 그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핑퐁하는 느낌이 들 때가 조금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환자 의사한테 왔다가 끝나고 도저히 안 돼서 요양병원을 보내면 요양병원에서 다시 또 재학화가 돼서 응급실로 이제 돌아오는 이 무한루프에 갇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환자 의사들이 이제 그 완화 의료에 대해서 이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중환자실에서도 이제 한때는 저도 항상 지향하는 바는 휴메인 ICU라고 막 얘기를 하고 뭐 중환자실에서 이제 환자들이 옆에 환자가 사망을 했을 때 정말 일에만 몰입되는 게 아니라 남은 환자들한테 충격이 가지 않게 커튼도 치고 그다음에 밤에는 환자들한테 이제 안대와 귀마개를 꼭 좀 하라고 간호사들한테 하고 예를 들면 잘 때는 조명 불을 끄라는 것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은 이제 환자가 치료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는 어떤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의료진들한테 계속 그런 거를 주지시키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체라다 PD님이 아까 전에 잠깐 이제 사담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앞에서 보신 이 충남대 세종병원의 이제 문재영 선생님이 아마 중환자실을 디자인을 하면서 완화 의료와 뭐 그런 개념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된 중환자실이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일하는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대다수가 이제 오픈 워드입니다. 이제 뭐 거의 생각해 보면 그냥 야전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 치료하는 컨셉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적은 인력에 이제 신뢰받지 못하는 이제 중환자 전담의들이 정말 이제 악착같이 일하는 곳이 중환자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완화 의료가 중요하고 중환자 의학에서도 이제 그런 개념들이 중요하다고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많은 중환자 하는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엔드 포인트는 모탈리티죠. 이게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그러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것도 2010년 이후로는 약간은 이제 그 ICU 그 이후의 삶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변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인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중환자 의료진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편하게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은 조금은 모자라지 않나. 다만 저도 이제 병원에서의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업무량을 뭐 육체적인 업무량이 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마음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여유가 생겨야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 환자를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 중환자 전담의들의 어떤 업무량에 대한 고려들이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회가 중환자실에서 완화 의료를 하기 위해서 문재영 선생님 같이 정말 독특하게 훌륭한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만약에 하게 하려면 차라리 중환자실에서 그 자문형의 어떤 완화 의료 전문가가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전담의들에게는 그들이 잘하는 일을 하게 하고 이제 그런 분업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학회가 고민해서 이제는 그 중환자 전담의들에게 완화 의료에 대한 것도 교육을 강화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학회 내에서도 조금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최영긴 교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 주셨을 때 이제 작년에 그 이제 이런 돌봄과 죽어감의 현장에서 촬영을 하면서 돌봄의 분절화라는 그 단어를 이제 주셨었는데요. 그 단어가 현장에서도 막연하게 느꼈던 건데 뭔가 딱 명문화해서 주신 느낌이어서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병원에 있다가 시설에 가거나 아니면 병원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장소가 바뀌면서 이게 뭔가 돌봄의 분절화가 생기고 결국은 그런 병원 안에서의 의료와 바깥에서의 돌봄이 서로 연계되지 않는 이제 최 교수님 표현해주셨던 것처럼 불연속적인 컨베이어 벨트로 이어진다는 표현이 정말 지금 현실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저는 적확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촬영 현장에서 이제 관찰했던 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냥 짧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이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본의 재택사를 취재를 했습니다. 우에노 치즈코 교수라고 해서 그 이제 일본에서 재택사라는 약간 캐치프레이즈를 도발적으로 주장했던 사회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개호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큐를 만들었었는데요. 일본 개호보험도 지금 사실은 상당히 많이 지금 축소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맞서서 많은 이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흥미로웠던 점은 저희가 케어 매니저라는 그 직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케어 매니저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그 이제 케어 매니저가 그 이제 그 케어를 이제 케어 그 플랜을 짜주는 그 이제 환자의 집을 방문하는 현장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케어 매니저가 이제 그 단어를 들으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돌봄의 계획을 세워주는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케어 매니저 그 뭔가 다른 이제 이름이 있긴 하던데 뭐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소수가 있고 사실은 지금은 사회복지사들이 집을 방문하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케어 매니저라는 역할이 그 역할 하나가 생긴다고 해서 저는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케어 매니저를 촬영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역할이 보여주는 시스템이 좀 저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봄에도 결국은 계획이 필요한 거고 그 돌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이제 우에노 치즈코 교수는 케어 매니저의 당사자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반영하는 전문가 사령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에노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돌봄에 대해서 절대 가족하고 상의하면 안 된다. 예. 아들, 딸하고 절대 상의하지 마라. 케어 매니저하고만 상의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강연에서 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들, 딸이나 가족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부모나 이제 가족의 돌봄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뭔가 그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돌봄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개호보험이 굉장히 그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복잡하다는 게 굉장히 좋게 보였는데 굉장히 촘촘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담아서 정말 다양한 혜택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했는데 그거는 결국은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찾아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이제 케어 플랜에 대한 전문가가 그거를 이제 뭔가 그 이제 당사자에 맞게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그 사람의 의사에 맞게 뭔가 이렇게 좀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이 참 좋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적인 그 직종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뭔가 그 돌봄의 분절화나 불연속적인 이 컨베이어 벨트를 좀 연속적으로 잇기 위해서는 돌봄을 하나의 좀 시스템, 돌봄에도 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 안에 요양시설, 병원, 집 모든 장소들을 포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추상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돌봄 시스템까지 얘기 나오니 뭔가 해주가 굉장히 커진 느낌이긴 합니다. 어쨌든 좋은, 굉장히 인스파이링한 어떤 아이디어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래도 플로어 토론을 좀 하고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해서 한 4시 10분까지 혹시 총중 쪽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너무 토론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 중인 고복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재택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치 이제 죽음이나 돌봄에서 재택의 비중이 커져야 된다라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올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의 구성 자체는 바뀌었고 의료의 발전으로 인해서 간병에서 들어가는 버든은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그 간병의 기간도 아무래도 짧았을 거고 간병이 필요한 질환의 종류도 적었을 가능성이 높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온갖 프로시저와 이런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기관 절개도 하고 장루술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생명을 유지를 시킨 채 퇴원을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그때 그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도 트라키오스토미를 하고 병원에서 필요한 침대를 집에다 구비를 해놓고 간병을 하는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 과연 이러한 버든을
핵가족화 되어버린, 그래서 이전에는 뭐 남편이 일을 하러 가면 부인이 간병을 한다 이런 식의 분업화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나라에서 유치원도 만들어주고 그 타가소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남편도 일하고 부인도 일을 해라라고 이렇게 다 내쫓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간병이라는 부담이 가정에게 주어지게 되면 결국 이것은 산업사회와의 단절로 진행을 해서 그 가족은 빈곤층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경우를 수시로 보게 되는 이런 현실에서 과연 재택치료가 좋은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중환자의학에서도 그 크리티컬 케어에서 A, B, C, D, E에서 이제 F를 포함을 시켰는데 F는 이제 패밀리의 약자입니다. 결국 중환자의학을 할 때도 가족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과연 요양에서도 일방적인 언어로 강조를 하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짧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재택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서두에 집, 병원, 그 다음에 이제 집 다시 이런 흐름이 있다고 했는데, 집이 그래서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치로 디자인된 공간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게 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돌볼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 돌보면 좋고요. 그런 분들도 사회적 입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데도 굳이 시설로 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중환자실도 필요합니다. 급성기 병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를 해야 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화 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야 되고, 임종기 돌봄은 또 다른 영역.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서 이제 좀 다양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제 공간은, 그러니까 큐어 중심의 공간이 이제 너무 압도적인 것 같고, 거기에서 다른 이제 어떤 여지를 상상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봄이 더 이제 큐어와 이제 케어는 이제 분절이 되지 않습니다만, 근데 좀 다른 형태의 이제 돌봄이 필요한데도 계속해서 이제 뭐 코출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이제 이게 뭐냐, 내가 늙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한 측에서는 이제 웰다잉의 좀 다른 이름으로 뭐 존엄사, 아유 깔끔하게 죽지 뭐 이런 식의까지도 이야기도 흐르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까 전에 말한 그런 가치였던 것 같고, 체라다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케어 매니저도 이제 제가 앞서 말한 그 말기 진단의 주체도 좀 다른 언어를 말하면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강의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사전 돌봄 계획, 그러니까 환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말기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도 이제 자문용 호스피스든 뭐든 있으니까 그래도 이야기라도 할 상대가 시간이 있는데, 비암성 질환을 겪는 환자들은 이제 다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정보 찾고 사보험 뒤지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막 알아서 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게 이제 시민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지금 다른 트랙을 좀 만들 때가 이제 도래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료적인 면에서 좀 부연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에, 그러니까 환자를 이렇게 케어하는 사람이 부족해지고 하는 문제를 의료가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고, 그게 분명히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가 현재 일본처럼 그거를 서포트하는 부분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사회 인프라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와 의료가 집에서 진짜 지내고 싶고 집에서 돌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집에서 원하는 만큼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그 서포티브 케어가 너무 없는 게 가장 문제이고, 이제 서울대 보통 재택의료 하면은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노인분들을 집에 가서 찾아보고 1차 의료 자체를 제공하는데, 사실 서울대병원에서 재택의료를 할 때도 왜 서울대병원이 재택의료까지 하려고 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트라케오스토미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뭐 하루에 6시간도 못 자고 계속 그 알람에 울리는 상황에서 공포스러워하는 가족들이 있어도 그래도 집에서 그 환자와 가족이 지내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이게 지금 뭔가 의료진한테 확인을 중간중간에 받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러려면 사설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외래로밖에 올 수 없는 게 지금의 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도 집에서 지낼 수 있게 좀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자는 의미에서 서울대병원에 재택의료 클리닉이 생겼고 문제는 지금 그런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환자들이 무슨 집에서 지내려고 하느냐. 당신네는 의료적으로도 집에서 못 지내는 사람이다. 요양병원 가시라. 근데 환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환자와 가족들은 이게 효율적이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보호자가 일을 쉬어야 되고 뭐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너무 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집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조금 가치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의료의 어떤 수가나 시스템이 전혀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이런 곳들은 점점 이제 가치 중심 의료로 근거 중심보다도 이 비용 효과보다도 더 그 가치를 좀 중심으로 점점 의료가 디자인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의료 측면에서는 서비스가 조금 더 있어야지 일단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서울대병원에서만 재택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우선 오류를 수정드립니다. 1차 의료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대학병원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요 오류를 먼저 수정드리고요. 재택의료의 퀄리티가 나아지고 재택의료가 확장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앞서 질문 주셨다시피요.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저는 시설이 저희 나라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서도 어쩔 수도 없고, 저도 아마 어쩌면 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시설의 부분인데, 이건 이제 완전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식사를 하고 내 속도대로 식사를 맞춰줄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그 시설에 가서 그냥 내가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솔직히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드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기사에서는 일본에서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시설로 들어간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시설로 가면 죽는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안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나의 마지막 생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곳이 시설이다라고 이제 해서 들어가시는 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시설의 퀄리티나 시설에서 지향하는 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재택의료의 역할이랑 중환자실의 역할도 나오는데 요양병원의 역할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나중에 이런 자리는 또 다른 데서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습니다. 저도 약간 되게 고민되는 바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특별한 질문이 더 없으면은 오늘 굉장히 좀 장시간으로 이거를 하시고 이제 남은 얘기들이 또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또 뒤풀이 자리나 이런 데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해 봅니다. 예. 특별히 더 말씀하신 오늘 이제 다들 패널 분들 어려운 질문 드려가지고 오는데 또 준비 많이 해주시고 고민 나누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이 주말에 소중한 주말 시간에 세종까지 내려오셔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정준 스님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이 상황 마치겠습니다.